차익 결제 거래 CFD는 실제 주식과 같은 투자 상품을 보유하지 않고 진입 가격과 청산 가격의 가격 변동에 의한 매매 차익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 파생 상품입니다. 증거금만 내면 증권사가 대신 매매한 뒤 차익은 투자자에게 주고, 증권사는 투자자로부터 거래 대금 수수료와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를 가져가는 구조인데요. 증권사가 레버리지를 일으켜 대출해주고 매매에 따른 수익은 투자자가 가져가는 일종의 총수익 스와프 TRS 거래죠. TRS 토탈 리턴 스와프란 신용파생 상품의 일종으로 증권사가 총수익 매도자 TRS 페이어로서 기초자산을 매입하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비롯한 모든 현금 흐름을 총수익 매수자 TRS 리시버에 이전하는 것인데요. 총수익 매수자는 약정된 이자를 주는 대신에 투자에 따른 보상과 위험을 모두 이전받죠. 이 경우 기초자산에 대한 투자는 총수익 매도자인 증권사가 하지만 투자나 소유에 따른 이익과 손실은 총수익 매수자인 전문 투자자가 갖게 됩니다. CFD 투자자는 증거금을 납부하고 손익만 정산하기 때문에 종목별 증거금률에 따라 레버리지 거래가 가능한데요. 전문 투자자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 투자자들 사이에서 최대 10배 레버리지가 가능한 상품으로 인기를 끌었죠. 그러자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가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고 하여 2021년 10월부터 최대 2.5배 레버리지 투자로 제한했어요. 한 주당 10만원짜리 주식 100주를 1000만원이 아닌 400만원으로 매수가 가능하죠. 그런데 문제는 일부 증권사들은 CFD 대용 증거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표에서 보다시피 대용 증거금을 활용하면 레버리지 비율을 높이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대용 증거금이 70%까지 가능하다면 CFD 1000만원 거래할 때 주식으로 280만원, 현금 120만원이면 되는데요. 사실상 주식담보대출을 받는 효과까지 더해 현금 120만원으로 최대 8.3배까지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SG증권은 이번 논란이 된 CFD를 중개한 국내 증권사의 백드백 해지 역할을 담당했는데요. 백드백 해지는 CFD를 서비스하는 국내 증권사들이 주로 외국 금융회사와 장외 파생 거래를 맺어서 기초자산 가격 변동 리스크 등을 거래 상대방에게 이전시키는 방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주문을 하면 국내 증권사는 이를 TRS 계약을 맺은 외국계 증권사에게 넘기는데요. 외국계 증권사는 거래소에 해당 주문을 내고 체결되면 이를 통보합니다. 실제로는 외국계 증권사가 주식을 매매하는 프라임 브로커리지 서비스를 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외국계 증권사 창구에서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국내 증권사가 외국계 증권사에 계약을 넘기는 또 다른 이유는 신용 한도를 소진하지 않기 위해서죠. 외국계 증권사가 해지를 위해 CFD 계약 종목을 대상으로 거래 주문을 넣게 되는데 이는 외국인 거래로 분류되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상 지분공시 예외가 됩니다. CFD는 증권사마다 다르지만 유지 증거금은 통상 60% 정도입니다. 증거금으로 400만원을 냈다면 유지 증거금은 240만원이 되죠. 주가가 40% 하락해서 기본 증거금 400만원이 유지 증거금 240만원 아래로 떨어지면 추가 증거금을 내야 합니다. 주가 하락으로 증거금률이 40% 이하로 떨어지면 증권사는 고객에게 증거금을 더 납부하라는 마진콜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지 못하면 시장가에 청산당합니다. CFD 반대 매매는 오전 10시에 일어납니다. 문제는 시장가에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을 때인데요. 기계적으로 매도해 100만원만 건졌다면 투자자에게는 300만원의 빚이 생기게 되죠. 라임 사태의 경우는 펀드에 투자한 것이기 때문에 원금만 날리면 됐지만 GS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는 레버리지를 활용한 탓에 CFD 투자자의 손실금은 원금의 100%가 넘어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권사가 고객으로부터 손실 보전을 못 받으면 증권사는 그 손실액을 고스란히 날릴 수가 있고요. 그 손실분을 증권사는 미수 채권 처리하게 됩니다. CFD는 장단점이 확실한 상품인데요.
투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레버리지와 더불어 절세 효과도 누릴 수 있어요. CFD로 인한 배당 소득은 금융소득종합세가 적용되지 않아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주가 하락을 예상할 때 주식을 차입해 공매도를 할 수 있어요. 양방향 전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헤지펀드,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로 이용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큰손들이 대주주 지정을 회피하기 위해 매년 12월 말 주식을 팔아치우는 매도 폭탄이 반복됐죠. 연말 폐장기준 종목당 10억원 이상이거나 지분율 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일 경우 대주주로 분류하고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 20%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연말 대주주 양도세를 피하고자 고액 자산가들이 CFD를 선택하는 경우도 늘어났어요. 우리나라는 대주주가 주식을 살 경우 공시를 해야 하는데 CFD를 이용하면 공시할 필요가 없어요. CFD는 자기 이름이 아니라 증권회사 이름으로 거래하기 때문이죠. 개인 이름으로 주식을 사고 파는 게 아니에요. 개인들 일부 부자들이 자기 이름으로 사면 알려지는 게 싫고 세금도 많이 내야 하잖아요. 증권사 이름으로 사주니까 실제 자기 이름으로 보유하지는 않아요. 기관이 매매하는 것으로 됩니다. CFD는 거래 구조상 투자 주체가 노출되지 않아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에 활용될 위험이 있어요. 또 하락장의 추가 반대 매매를 촉발시켜 시장 자체가 출렁일 수도 있죠. SG발 폭락 사태는 주가 조작 세력이 유명 연예인과 고소득 전문직 등을 투자자로 은밀히 끌어들인 뒤 주가를 서서히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금융당국 감시망을 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래 파생상품은 해지 목적으로 사용되는데 이번 SG 사태는 투기적 목적으로 이용됐는데요. 주가 조작 세력은 대주주 지분이 많아서 유통 주식수가 적고 거래량이 적은 회사를 골랐어요. 특히 안정적 사업구조를 가진 회사를 선택했어요. 여기에 가치 투자를 가장했죠. 그리고 2, 3년에 걸쳐 장기간 진행했어요. 그러니 주가 조작 세력이 있다고 쉽사리 알 수 없었죠. CFD는 신용거래처럼 일반적인 레버리지 투자로 보이지만 장외에서 거래되는 투자 위험이 높은 파생상품이어서 전문 투자자에게만 허용됐습니다. 문제는 금융당국이 2019년 11월 전문 투자자 자격 요건을 대폭 완화한 것인데요. 필수 조건으로 1년 이상 월말 평균 잔액 기준을 5억원에서 5천만원으로 낮췄습니다. 선택 조건으로는 개인 연봉 1억원 이상 혹은 부부 합산 연봉 1억 5천만원이거나 순자산 5억원 이상 또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금융 관련 자격증 소지자 등 3가지 요건 중 한 가지로 크게 낮췄습니다. 자격 요건이 완화되면서 2019년 11월 3,571명이던 전문 투자자는 2021년 말 기준 27,585명으로 8배나 늘었어요. 돈만 있으면 전문 투자자 자격을 얻다 보니 손쉽게 CFD에 접근했고 이번에 주가 폭락 사태를 확산시켰다는 지적입니다.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나라 증권회사가 개인에게 돈을 받아서 외국계 증권사에 맡긴다는 점인데요. 그러면 외국인이 사는 것으로 됩니다. 속칭 검은머리 외국인이죠. 일반적으로 기관이나 외국인이 사면 주가가 오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개인은 기관이나 외국인이 사는 것으로 알고 따라서 사게 되죠. 투자 주체가 외국계 증권사로 잡혀 수급 착시 현상을 부르는 것이에요. 또한 CFD의 경우 만기가 없어요. 신용거래 융자의 경우 기간이 정해져 있어 빌린 기간이 길수록 이자율이 높아지는 구조인데요. 그러나 CFD는 계좌 증거금 비율만 충족하면 기간에 상관없이 투자가 가능하죠. CFD 거래와 관련한 깜깜이 공시도 문제입니다. 신용융자 역시 증권회사에서 융자를 받아 투자를 한 거지만 개별 종목별로 신용융자가 얼마나 됐는지 알기 때문에 조심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CFD는 그런 정보가 전혀 없어요. CFD는 어느 종목에 얼마나 쌓여있는지 파악할 수가 없어 일반 투자자의 위험을 높이고 있습니다. 증권사 간 CFD 고객에 대한 정보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도 피해를 키운 요인이라고 볼 수 있죠. 제도가 시장의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 날로 복잡하고 정교해지는 S지발 조과 조작 사건의 본질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을 꾹 눌러주세요. 다음엔 더욱 좋은 자료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